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탐사까지 최근 주목받는 첨단 기술들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첨단 기기들이 멈춰버리고 만대요. 그건 뭐 쉽죠. 전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네. 땡! 아닙니다. 그래요? 잠깐만. 그럼 뭐지? 핵융합 표정은 아니. 소형 원자로. 이번에도 틀렸는데요. 이 과학 천재 이 김기환의 자존심에 막 지금 스크래치가 가면서 화가 난다. 화가 나. 더워. 기환 씨, 바로 그겁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꼭 잡아야 할 기술, 바로 냉각 기술이에요. 아니, 열을 식히는 기술이 첨단 과학의 핵심 기술이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과학 기술이 고성능, 고집적화하면서 네. 분야마다 열이 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뜨거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기 성능이 좀 저하되고 오. 심하면 기기 작동이 멈춰버리기도 한대요. 네. 그래서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 사이에서는 열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주요 화두라고 합니다. 에? 진짜요? 그러면 저도 좀 잠시 열을 식히고 캄다운을 해야겠네요. 그 어떤 일도 이성적이면서도 냉정하게 만들어준다는 냉각 기술. 항상 방방 뜨는 저 기환이도 이렇게 톤 다운해서 차분해질 수 있는 걸까요? 발열이 심해지면 데이터 오류, 오작동, 심해지면 시스템 셧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정교하게 필요한 만큼 시키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첨단으로 향하는 과학기술의 기본 조건인 냉각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조영희 교수입니다. 냉각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시스템연구단의 이동현입니다. 열에너지 시스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챗 GPT로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만드는 게 큰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GPU가 녹고 있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AI 서버들이 실제로 과부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가 또 함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AI를 많이 쓴다고 데이터 서버가 좀 이제 과부하가 된다, 뜨거워진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핸드폰 오래 쓰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네. 컴퓨터도 똑같이 맞죠. 오래 쓰면 뜨거워지고 네. 그걸 식히려고 팬이 막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발열이 날까 생각해 보면 보통 컴퓨터 칩 하나가 일반적으로 수십 와트 정도의 발열량이 나는데 크기가 한 4, 5cm만 하니까 네. 저희가 단위 면적당으로 하면 5와트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요즘 겨울에 집에 쓰는 전기 히터 네. 발열량이 한 500와트 되거든요. 오래 같아요. 근데 단위 면적당 하면 그게 5와트입니다. 왜냐면 네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컴퓨터 칩에서 하는 발열량하고 전기 히터. 전기 히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냥 놔두면 벌겋게 달아오겠죠. 그죠? 네. 그 정도로 많은 열이 납니다. 어. 이 일반 컴퓨터를 그런데 AI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 어떻겠습니까? 그 수많은 계산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발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AI들의 냉각을 하려면 더 많은 그 냉각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냉각 기술이 그 핵심으로 대두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뭐 히터라든지 이제 전자제품이랑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맞아요. 아니 뭐 말씀 잘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맞아. 그럼 오히려 이게 막 좀 말을 좀 잘했다, 녹화가 잘 됐다 그러면 여기가 좀 뜨끈해지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여기 벌겋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기분이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평소에 그런 전자기기를 발효한다고 뭐 문제를 크게 느끼진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단장님, 왜 요즘 들어서 이 발열이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전부터 전자기기는 항상 열이 나고 있었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열을 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최근에 AI 기술도 발전하고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 세계 데이터 사용량이
약 175제타바이트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제타바이트. 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데이터의 양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수없이 많은 CPU, GPU, 그다음에 스토리지 장치들이 계속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성능을 점점 높이고 집적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개발된 CPU는 트랜지스터 약 수천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나오는 GPU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더 빠르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발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런 발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딘가요? 당연히 요새 모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쓰고 있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겠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발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데이터 센터 하나 지려면 1, 2기가와트 되는 발전소를 건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종시 정도의 전체 필요한 전기가 이 데이터 센터 하나 건립하기에 들어갑니다. 하나 건설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다음은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의 기기, 다시 말하면 반도체 칩이겠죠. 거기는 아주 요새는 뭐 수십억 개 들어가 있는 그 트랜지스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발열이 심하고 당연히 그걸 냉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근처에 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막 그렇게 뜨거울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봤자 뭐 용광로만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예 물론입니다. 네. 반도체 칩들이 발열이 할 때 작동 온도가 약 75도에서 95도 정도에서 작동을 하고요. 네. 뭐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부하 성능을 계산 속도를 낮추거나 계산을 정지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회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에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적절하게 냉각을 해줘야 하는 거죠. 사실 냉각을 안 해준다고 뭐 주변에 쇠가 녹거나 하진 않지만 칩은 굉장히 잘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칩 자체의 내구성이 문제가 될 예,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수님, 이제 냉각 시스템, 발열을 잡아주는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데이터 서버 센터가 냉각 문제로 발열 때문에 셧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컴퓨터가 멈추게 되면 우리 금융, 보건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마비되기 때문에 완전 어마어마하죠. 셧다운되는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기차 요새 화재때가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거의 시작은 발열입니다. 발열이 높아지다가 결국 꽤 높아지면 결국 화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네. 전기 자동차 화재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해당 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여러 장비나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냉각 기술, 산업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인데요. 특히나 어떤 방식의 냉각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발열을 식히는 효과도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현대 사회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총탄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제 냉각 기술은 필수 기술. 이 발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이 김교환이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반갑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전 세계를 구할 기술을 만나러 오늘 여기를 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각종 냉각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냉각 기술. 그래요. 제가 오늘 잡아야 될 게 이 발열, 열을 상대할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어떤 게 있죠? 예, 냉각 기술에는 공냉, 수냉, 액침 냉각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각종 냉각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일단 용어가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부터 보여주실 건가요? 가스터빈 냉각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 공냉식은 공기로서 냉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냉. 그러니까 공기를 냉각시킨다. 가장 그 극단적인 예가 가스터빈이라는 항공기 엔진 또는 발전용 엔진이 되겠습니다. 네네. 2,000도가 넘는 연소가스에서도 견뎌야 되는데 만약 설계를 잘못하는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소가스에 녹아내리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실제 그 항공기 터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인가요? 예, 이게 가스터빈 엔진인 경우인데요. 오. 실제 녹아내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 이걸 녹아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유로를 만들어서 오. 공기를 보내주면 냉각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어떤 바람길이 있는 거. 맞습니다. 실제 요 풍동에다가 요 터빈을 장착하고 어떻게 식는지 그 오.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뭔가 지금 냉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 오, 점점 색이 예, 파래지고 파란색으로 예. 바뀌어가네요. 지금 이와 같이 고온의 연소가스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냉각하는 경우 이 터빈 브레이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번에 보여주실 냉각 기술은 어떤 거죠? 실제 컴퓨터 있는 걸 뜯어보면 이렇게 컴퓨터 치부에 냉각판 냉각판 있죠. 있고 네. 팬이 있습니다. 음. 저희가 그걸 띄고 음. 차가운 냉각 공기를 저희가 뿜어서 그 어떻게 냉각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오! 그러니까 냉각이 잘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열 전다의 개수로 성능 지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공냉식은 수백 정도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값을 높이냐가 냉각 기술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냉각 기술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 저희는 그 기술은 다른 시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궁금증 유발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아, 교수님, 그 아무리 그 발열이 심해도 그렇지 이번에는 아예 칩을 담가버리셨네요.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닙니까? 액침 냉각이 하는 방법은 실제 열을 가장 잘 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냉식은 어떻게 바람으로서 냉각했다면 네. 암만 발열이 커도 특별한 액체의 온도 이상 안 올라가도록 만들게 되겠습니다. 방금 특수 액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럼 이게 일반적인 물이 아니고 다른 액체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저희가 물은 사용할 수 없고 전기도 안 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발열해도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액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버블이 막 생기면서 걔를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칩 그 표면이 예.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칩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예. 저희가 표면을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 냉각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표면에 나노와이어를 설치해 보기도 하고 3D 프린터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액침 냉각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 표면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 버블이 예.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이게 냉각 기술의 좀 핵심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 앞으로 이 냉각 기술의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컴퓨터 뜯어보면 칩만 있었다가 예. 거기에 핀을 붙이고 핀 위에 펜을 붙이고 많은 용량을 쓰는 경우에는 순행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걸 발달했다면 지금은 앞으로 이제 가면 액침 냉각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가 냉각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요 지금 액침 냉각, 개인적으로 좀 탐이 나는데 제가 요즘에 그 갱년기인가 봐요. 이렇게 머리에 막 이렇게 열이 막 지끈지끈. 혹시 제 머리 이렇게 담가봐도 되나요? 아, 근데 이게 말씀드린 냉각유는 위험하고요. 예. 물은 괜찮은데 냉각유는 좀 위험합니다. 아, 그러면 내 열은 어디서 식히지? 아, 과학으로 본 세상 C를 보면 되겠구나. 사실 이번 촬영 현장 나가서 이 냉각 기술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열을 식히는 기술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알고 봤더니 숨겨진 과학적 원리가 더 많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네. 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앞서 나가는 냉각 기술. 앞으로는 어떤 냉각 기술들이 또 나와서 저를 얼음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첨단 과학기술의 뜨거운 경쟁 속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냉각 기술인데, 이게 냉각 기술이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봤어도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단장님, 냉각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떤 원리로 열을 다스리는 거예요? 냉각 기술이라는 건 뭐 이름 그대로 기기나 어딘가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배출해서 그렇죠. 그 대상을 식히는 걸 냉각 기술이라고 하고요. 네.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 조합들이 뭐 복잡한 시스템 구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원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사 에너지고요. 복사. 예.
어떤 물체든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전자기파 또는 빛의 형태로 외부로 내보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물체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분자는 그대로 있지만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히트싱크, CPU에 붙어 있는 히트싱크 같은 금속 방열판들이 전도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대류 열전달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름에 더울 때 뭐 선풍기 바람을 쐬듯이 뜨거워진 유체, 물이나 공기를 그 대상물로부터 이동시켜서 직접 물질이 이동을 하면서 열을 빼내는 방식이 되고요. 특히나 대류 열전달 중에는 상변화, 액체가 기체로 증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상변화를 이용한 열전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그 원리를 적용해서 그 만들어진 냉각 기술, 예를 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보면 공냉식하고 네. 순냉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공냉식은 많이 보듯이 우리 컴퓨터에 팬을 돌려서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냉각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순냉식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건데 혹시 자제분들이 컴퓨터 쓰면서 게임 많이 하는 경우는 네.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순행식 냉각기를 장착하고 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냉각을 잘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하나의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대현 단장이 얘기한 대로 이상 유동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힙파이프나 베이퍼 챔버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고성능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를 이용하느냐, 액체를 이용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공냉식, 수냉식 이렇게 있고 이제 어떤 게 더 좋다기보다는 뭐 상황이나 어떤 그 장비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이 선택된다.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냉각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 또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단장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네.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컴퓨터는 안에 많은 팬들이 그렇죠.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죠. 네. 그 팬 아래에는 방열판이 붙어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공냉식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고성능 서버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냉식으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한계를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밀도의 발열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뭐 순행식이라고도 표현하고 물을 안 쓰는 경우에는 액냉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액체를 이용한 냉각 방식이 점차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액체를 이용한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굉장히 좁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집적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베이퍼 챔버나 힙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열을 빼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예.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노트북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베이퍼 챔프는? 아무래도 좀 더 그쵸.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이 확실히 냉각의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면서 이제는 제 생각에는 아예 기기 자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냉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실제 이 설계 단계에서 냉각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 중요성,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저희 냉각하는 사람한테 어려웠던 게 다 설계해 놓고 뒤에 냉각해라. 사후에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설계된 걸 가지고 피해가면서 냉각이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냉각 이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초기부터 그걸 다 고려해서 합니다. 기기가 있으면 발열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열이 발효하는 국소 냉각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냉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부터 어떻게 보면 국소 냉각 어떻게 할까, 배치를 어떻게 할까, 그럼 전체 시스템 냉각 어떻게 할까까지 고려해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냉각 장치도 일종의 기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활용이 많이 될수록 냉각 장치의 발열 문제 이거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하신데요? 예, 맞습니다. 냉각 장치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러네. 열이 발생을 합니다.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팬을 돌리거나 아니면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펌프를 작동하는 경우에도 열이 발생을 하고요. 아마 집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들 보면 뒷면 거기도 힙펌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네. 뒷면에 보면 뜨끈뜨끈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안에 있는 열을
빼내면서 그 열에 빼내는 데 들어간 전기 에너지까지 합쳐서 뒤로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의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를 냉각에 필요한 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렇죠. 냉각 기술 그 또 이후에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이 또 존재하기 위해서 나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늘의 주제 냉각 기술처럼 말이죠.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본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겪어왔던 발열 문제도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공냉, 수냉 방식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상황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액침 냉각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냉각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근데 액침 냉각은 특수한 절연 유체에다가 전기가 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시스템을 담궈버려서 냉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실제 비교해 보면 공냉식보다도 한 수백 배 좋은 그 냉각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유를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투자를 내서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제가 이제 VCR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액침 냉각 제가 실제로 맛배기는 좀 경험해 봤잖아요. 예, 예. 결국에 그 액침 냉각 기술의 핵심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특수 액체잖아요. 절연 액체. 네, 저는 처음에 그 물인 줄 알고 목 말라서 먹을 뻔했다. 근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좀 자제를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확히 그게 어떤 물질이고 어떤 특성을 갖는 거예요? 일단 액침 냉각제로 사용을 하려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그 컴퓨터 서버를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절연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열을 얼마나 잘 빼낼 수 있는 그쵸. 특징을 가지고 있냐도 중요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속의 유체입니다. 그래서 불소? 예, 불소 화합물인데요. 불소면 이게- 저희 어렸을 때 그 저기 예, 각을 맞습니다. 양치하던 그 맞아. 불소? 예, 굉장히 점도도 낮고 오. 열 특성도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점차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오일 계열입니다. 그래서 오일. 다만 단점은 이제 단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단상 이상? 이게 뭐예요? 단상이라는 거는 액체 상태로 순환을 하면서 열을 빼내는 방식이고요. 네.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땀이 증발하듯이 예. 안에 발열 부위에서 냉각제가 증발해서 기체로 변하고 아. 그 기체가 다시 외부로 열을 버려서 액체로 변하면서 순환하는 방식을 이상, 네. 기상, 액상 2가지가 같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스터 기반의 합성유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친환경성이 있고 외부에 배출됐을 때 분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액침 냉각 기술이 뭐 기존 방식보다 훨씬 뛰어난 냉각 효과를 보여준다고 해도 네.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는 없을 것 없겠죠. 같거든요. 이제 이 기술이 특히나 효과적인 최적의 어떤 활용 분야라면 어딜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딩 컴퓨터, 슈퍼컴 같은 거는 구조적으로 액침에 쓰기 가장 좋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열부가 한정돼 있고 특히나 CPU나 GPU 같은 이제 그런 데 발현하는 데서 냉각할 수 있게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24시간 고부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 지속적으로 냉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상으로 냉각하는 경우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 100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우리가 특수한 냉각유를 사용하면 원하는 온도,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80도
그래서 유지하면서 냉각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들은 적정 온도 80도, 80도 이내에서만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이상으로 냉각하는 경우에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열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면 사막같이 더운 지방, 중동 지역에도 외기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냉각하기 어려운데 공냉식으로는 액침을 쓰면 어디 적정 온도에서 냉각할 수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현존하는 냉각 기술 중에서는 액침 냉각이 좀 최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말고 또 좀 주목할 만한 다른 기술도 있을까요? 액침 냉각과 경쟁하는 기술 중에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발열하는 부품, GPU나 CPU 위에 콜드 플레이트라고 얇은 금속 판을 붙여놓고 그 금속판 안을 냉각제가 순환을 하면서 열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DLC 방식을 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냉각제하고 부품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금속이 그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절연성이 없는 냉각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사실 물보다 좋은 냉각제는 아직 없다.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물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네. 그 밖에 또 다양한 냉매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뭐 DLC와 액침 냉각 다 많이들 이제 적용이 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냉각 기술이 이제 공냉, 수냉을 넘어서 액침, 또 극저온 기술까지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는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액침, 그러니까 열을 빼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스마트하게 빼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도 보면 발열을 많이 하는데 안 하는 데 있는데 전체를 냉각할 필요 없이 발열 많이 한 다음에 냉각하자. 이제 그러려면 AI하고 센싱 기술이 필요합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발열을 많이 할 때 시간적으로 많이 하는 시간에만 제가 냉각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냉각 기술이 품은 열을 재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열을 잘 활용하면 탄소 감축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 사용한 에너지 역시 결국엔 열로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은 모두 열로 전환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열을 대부분 대기 중으로 버려왔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열들을 미활용 열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건설되고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열이 버려지게 됩니다. 미활용열을 활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난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들고 이를 근처 아파트나 수영장 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의 열을 이용한 난방 공급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발생한 열을 가져다 쓰면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의 냉각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냉각을 효율적으로 할수록 데이터 센터에서 배출되는 열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냉식 데이터 센터보다 수냉식 데이터 센터에서 더 높은 온도의 열이 배출됩니다. 높은 온도의 열일수록 사용하기에 유리합니다. 둘째, 낮은 온도로 난방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온도의 열로 난방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미활용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펌프입니다. 열펌프는 미지근한 열을 더 뜨겁게 끌어올려 난방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냉장고가 안쪽 열을 바깥으로 옮기듯 열펌프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열을 모아 온도를 높이고 그 열을 건물 난방이나 급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열을 전달하는 길, 즉 열배관입니다. 열에너지는 저장도 어렵고 전기에너지와 달리 운반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건설할지 결정할 때도 전기를 얼마나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뿐 아니라 발생한 열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가 쓸 수 있는 열을 만들어내는 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활용 열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단순히 난방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난방에는 보통 가스나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의 열로 난방을 하면 그만큼 가스 사용이 줄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자 동시에 탄소 감축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미활용 열을 활용한다는 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생긴 열을 한 번 더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열은 기술과 시스템만 갖추면 아파트 난방도 하고 수영장 온수도 만들 수 있는 쓸모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탄소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실 테고. 그런데 이 냉각 기술을 통해서 그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버려지는 열로 도시 난방까지 가능하다면 이거야말로 과학의 순기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세대 냉각 기술을 두고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까지 정말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나 미국. 네, AI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냉각 기술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 미국 어떤 전략을 펴고 있나요,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 제미나이 등 대부분 다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나틱 프로젝트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의 바닷속에 담그는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에너지부, DOE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에너지 저감하는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작업을 그냥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민간 기관하고 공공 정책이 가장 잘 융합해서 가고 있고 그게 결국 에너지 저감하면 탄소 중립에도 가장 도움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진짜 저는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상상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 버리네요. 자, 근데 또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왠지 이 차세대 냉각 기술 뭐 열심히 좀 투자하고 막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아? 중국은 자체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도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국가 전략 안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과 고효율 냉각 기술 개발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액칭 냉각 방식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PUE라는 값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에 반영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예, 인허가에. 예.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냉각 기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은 위성이나 뭐 우주 장비처럼 어떤 극한의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분야에서도 냉각 기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주 산업에서는 냉각이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체 성공했고 뭐 발사체 보시면 불꽃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노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냉각 기술이 필요하겠죠. 오, 네네. 그런 고온에 필요한 냉각 기술도 있고 또 우주에 올리고 나면 위성 자체가 태양을 바라보는 가까워지니까. 쪽은 맞아. 무지무지 뜨겁고 반대로 태양을 안 보는 쪽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네. 아주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고온과 저온이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냉각하고 또 어떻게 잘 이렇게 열을 분산할까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대류의 전달이 없어서 복사의 전달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다양한 그 우주에 적합한 그런 냉각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이 냉각 기술에 대한 그 인식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저기 이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진짜 걸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요. 네. 느끼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국가마다 아무래도 주력 산업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냉각 기술을 좀 특화하는 전략도 각 나라마다 모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를까요? 그 나라의 기후, 각 나라가 위치한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냉각기 북유럽 쪽, 핀란드나 노르웨이 아니면 아이슬란드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바로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는 좋은데요. 프리쿨링이라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일부러 그쪽 국가에 가서 오.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오.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그 댐 같은 데 보면 댐 아래쪽에 있는 그 심층수라고 표현을 한 댐 아래쪽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위쪽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뭐 소양강 댐이나 이런 곳에서 심층수를 가져와서 그걸 데이터 센터 냉각에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중동 지역처럼 사막 이렇게 굉장히 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서 대용량의 냉동기들을 이용해서 뭐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전력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뭐 동남아시아처럼 굉장히 습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습도가 이제 안에 있는 그 장비들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외기 냉각은 좀 어렵고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뭐 순행식 냉각 방식들로 좀 접근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나 그런 지역처럼 전력망이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뭐 데이터 센터 내에도 물론 비상 발전기가 있지만 그런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냉각 기술 특징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모든 그 다 어. 특성이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가 산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반도체, 예. 네. 그 배터리, 그렇죠. 핸드폰. 이제 그게 보면 다 정밀, 초정밀 맞아요, 전자기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냉각 기술은 어떻게 보면 초정밀 그 기기에 적합한 그런 냉각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스마트한 세상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냉각 기술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냉각 기술 역시나 더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어떤 흐름으로 나가고 있나요? 앞으로의 냉각 기술은 뭐 얼마나 많이 잘 식히느냐보다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정밀하게 필요한 만큼 식히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뭐 팬이나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량을 조절해서 적절한 곳에 냉각 유체를 공급하는 등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냉각하는 어떤 스마트한 냉각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참 쉽지. 필요한 만큼 냉각을 한다라는 게 맞아요. 오히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전자기기도 이렇게 추운 데서 쓰다 보면은 배터리도 금방 좀 소모가 되고 뭐 지금 그런 이슈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 이런 것도 그게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정밀 센서 그리고 AI 기술들이 결합을 해서 예. 아주 뭐 미리 얼만큼 열이 날지를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 예측에 맞춰서 냉각 설비를 최적으로 운영을 해서 딱 필요한 곳에 차가운 냉각제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도입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조만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냉각 방식도 진화하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좀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냉각 기술의 난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갈수록 고집적화되는데 기기는 더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은 많이 내는데 작아지니까 냉각 장치도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네. 예. 두 번째는 환경 이슈입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GWP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일로 봤을 때 얼마큼 지구 온난화를 시키냐는 지수인데 보통 노백에서 개발된 그런 냉각류는 10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금지되고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상하게 냉각에 좋은 것들은 지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데 환경 영향을 안 미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찾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한 번 사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유지보수가 얼만큼 간편할까 쉬울까도 이슈입니다. 중요하겠죠. 예. 아까 나틱 프로젝트가 이제 해줘해 놓았는데 그거의 가장 문제점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도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예전에는 이 냉각 기술이 기기를 보조하는 하나의 부속 기술처럼 여겨졌는데 맞아요. 이제는요. 이게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이제 하나의 주제로 다룰 만큼 점점 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냉각 기술의 중요성 또 시장 규모가 함께 커지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뭐 AI 반도체라든가 고성능 레이더처럼 고발열이 필연적인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냉각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냉각 기술 시장이 2023년에는 약 150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2030년까지는 한 300조 원 정도,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액침 냉각이나 정밀 냉각, 그다음에 극저온 냉각 같은 특수 냉각 파트는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2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높아요? 예.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이 냉각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걸 비로소 좀 알게 됐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인즉슨 평소에는 이 냉각 기술에 대한 아예 뭐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냉각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지는 예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혹시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냉각 기술이 보조적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메인이죠. 예,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네네. 소형화, 고집적화되면 발열이 심하고 그러면 기기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결국 냉각 기술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생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세울 때 예전에는 땅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전기 공급이 좋을까만 생각했다면 네. 지금은 냉각을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드렸지 바다로 보낼까 아니면 뭐 극지방으로 보낼까 그러니까. 정도까지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됐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냉각 기술을 고려한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열을 이용하자, 폐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것이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을 뺏은 걸 활용해서 난방 또는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도시 생태계를 고려해서 네.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면 결국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단장님도 한번 예언을 해주세요.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이 냉각 기술의 발전이 바꿔놓을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 사실 냉각 기술의 발전을 뭐 개개인들이 쉽게 느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네.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 그런 근데 정도로. 내가 손을 안 딘다. 어. 그거는 냉각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건 있죠. 뭐 가정용 PC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올라가서 발열량이 늘어나면 네. 방안은 굉장히 더워질 겁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예. 네, 한때는 보조 기술로만 여겨졌던 냉각 기술, 이제는 산업과 도시, 나아가서 미래 기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가운 기술이 만들어갈 더 뜨거운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냉각 기술은 식품을 보존하고 산업을 움직이며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까지 떠받치는 현대 문명의 필수 기술입니다. 그 가운데 인류의 일상을 뒤바꾼 결정적인 냉각 기술이 있었죠. 1902년 뉴욕의 제철소 엔지니어였던 윌리스 캐리어. 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공기로 잉크가 번지고 인쇄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뜨거운 증기로 공기를 데울 수 있다면 차가운 물로 식힐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한 아이디어는 액체가 기화하면서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해
공기 속의 열과 습도를 함께 조절하는 현대식 에어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먼저 제과, 신발, 비누, 약품, 분수품 공장 등 다양한 산업 시설을 시작으로 1920년대 백화점과 극장까지 그 영역을 넓혔는데요. 냉각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싱가포르, 두바이, 라스베이거스처럼 무더운 도시국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낮췄습니다. 냉각 기술은 보이지 않는 열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더 오래,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술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조용한 엔진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냉각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차차. 저희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그거 아세요? 우리 과학으로 본 세상 3에도 이미 냉각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와, 우리 스튜디오에도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의 이 과학에 대한 학구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리는 궁금증 해소 냉각 시스템이요. 맞습니다. 예. 오늘의 우리의 학구열을 냉각해 주신 두 분이 여기 나와 계신데. 맞아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발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냉각 기술을 개발해서 열 문제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장님. 열에너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냉각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